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이었다. 분노의 감정을 부추기는 구호들을 외치며 모두가 그것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오직 내 편 아니면 반대편이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넌 흑인 편이야? 아니면 백인 편이야? 라고 물으며 억지스런 결정을 강요했다. 세상은 이쪽과 저쪽으로만 나누기 어려워.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는 흑백 논리는 또 다른 억압을 만들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돼. 내 의견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과격한 구호를 외친다고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아. 그러려면 먼저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해. 비록 흑인이지만 백인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췄을 때 사람들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줄 거야. 안녕하세요. 별빛 라디오 김지선입니다. 오늘은요,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주디 엘 해즈데이 지음, 권오열 옮김, 출판사는 명진 출판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하면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돈과 명예를 다 거머쥔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져 있는 그녀의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들. 그 속에서도요, 꿈과 희망을 향해 그리고 나답게 사는 길을 찾아 떠나는, 그래서 상처와 시련을 딛고 희망의 상징이 된 오프라 윈프리의 오뚜기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책은요, 청소년뿐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머니가 일하러 간 동안의 오프라는 동생을 돌보거나 책을 읽으며 지냈다. 아파트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이곳에선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나 행복 같은 건 조금도 기대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오프라는 점점 내슈빌에 있는 아버지와 젤마가 그리워졌다. 그러던 9월이 되기 전 어느 여름날, 9살의 오프라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친척집에 맡겨진 오프라는 자신을 돌봐주기로 한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때 오프라는 겨우 9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아이였다. 아직 남녀의 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오프라는 참기 힘든 아픔과 공포를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강제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강탈당한 일에 대해 오프라는 심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무언가 자신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고 대단히 나쁜 짓을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무엇보다 그녀는 어른들이 이 일을 알게 될까봐 무서웠다. 모두들 오프라를 더럽고 나쁜 아이라며 손가락질할 것만 같았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나한테 무슨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돼. 절대로. 오프라는 성폭행을 당한 어린아이들이 겪는 혼란과 공포, 자책 때문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비극은 사촌 오빠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후에 다른 사촌의 남자친구와 아파트를 드나드는 남자들에 의한 성적 학대가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어머니의 남자친구까지도 오프라를 성폭행했다. 오프라는 수치스럽고 두렵고 비참한 감정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세상의 이쪽과 저쪽은 왜 이렇게 다를까?
보통 아이들이라면 상상도 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었지만 오프라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뛰어난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마음속에 가득 찬 고통과 분노를 잠시라도 잊기 위해 그녀는 더욱 공부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프라는 틈만 나면 책을 읽었다. 책은 그녀의 힘든 현실을 잊게 해주는 치료제이자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는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맙소사, 나 혼자만 흑인이라니. 니콜렛 고등학교는 주로 백인 상류층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그래서 일반 공립학교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오프라는 학생들 중에서 오직 자기 혼자만 흑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막막하기만 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생겼다. 맙소사, 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나 혼자만 흑인이라는 거야? 마치 하얀 천에 검은 얼룩 하나 묻은 꼴이군. 아이들한테 지독한 꼴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이건 전혀 생각도 못 해본 일이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오프라는 며칠 동안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잔뜩 주눅들어 있었지만 곧 생각을 바꾸기로 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쩌겠어. 내가 흑인인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나만 잘하면 돼. 아이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공부도 운동도 다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 기죽을 필요 없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스스로 열등감과 편견을 버리고 나니 백인 친구들에게 먼저 말도 붙이며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었다. 백인 친구들은 오프라의 걱정과는 달리 흑인이란 사실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오프라를 놀리거나 무시하지도 않았다. 오프라는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백인 아이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것을 반성하며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막 살아도 꿈을 버린 건 아니었어. 오프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딸 공부하느라 애썼지? 오늘 하루는 어땠니? 하고 다정하게 말하며 웃는 얼굴로 맞아주는 부모님이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비록 가난한 형편이지만 오프라에겐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프라를 한 번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었다. 오프라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그녀는 파출부로 일하고 있거나 설령 집에 있더라도 그런 따뜻한 말을 건넬 줄 몰랐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프라는 집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었다. 9살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오프라는 집을 드나드는 남자 친척들에게 계속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오프라는 어머니가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또 자신을 남자들로부터 보호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오프라의 상처가 이미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를 넘어서 버렸지만 무지하고 무관심한 어머니는 여전히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다. 오프라의 작은 요청을 철딱선이 없는 투정으로 여기며 그녀를 나무라기만 했다. 오프라는 부유한 백인 친구들로부터 느끼는 열등감과 갈등, 남자 친척들한테 당하는 성적 학대 때문에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의 비참한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다. 외로운 오프라는 점점 집 밖으로 나돌며 삐뚤어지기 시작해 반항아로 변해갔다. 거칠고 무례한 반항아로 변해버린 오프라는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야한 옷차림을 하고 밤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한번 시작된 탈선은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열차처럼 오프라 자신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어졌다. 한번 시작된 반항은 계속되고, 고민 끝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오프라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오프라가 그렇게 변해버린 것에 무척 가슴 아파하며 아내 젤마에게 사정 설명을 하게 된다. 젤마 역시 오프라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하루빨리 데려오라고 했다. 오프라는 결국 불행한 기억만이 가득한 밀워키를 떠나 따뜻한 아버지의 집이 있는 내슈빌로 보내졌다. 새로운 시작, 앞만 보며 달려가기. 1968년 9월 오프라는 이스트 내슈빌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이 학교는 밀워키의 사립학교와는 달리 흑인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다. 오프라에게 딱 맞는 편안한 학교였다. 밀워키의 백인 부유층 아이들은 오프라에게 심한 갈등과 혼란을 주었지만 이곳 학생들과는 스스럼 없이 솔직하게 터놓고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밀워키의 사립고등학교에서 보낸 시간들이 전혀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경험이 오프라의 삶에 큰 자극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 앞만 보며 달려갈 거야. 더 이상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로 시간을 낭비할 순 없어. 어느 날 아버지는 오프라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오프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 일을 일으키는 사람과 일이 일어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빠는 내가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려면 실력을 쌓아야 해, 오프라. 오프라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밀워키 사립학교에서 부유층 아이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되고 싶어 모든 것을 따라했지만 그런다고 자신과 그들이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오프라는 알지 못했다.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을 그때는 하지 못했다. 그래,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우선 실력을 쌓아야 해. 모든 면에서 백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야 해. 14살의 어린 나이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난 오프라는 이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흑인 대학인 테네시 주립대학에 들어가다. 오프라는 1971년 가을 내슈빌의 테네시 주립대학에 입학하면서 스피치와 드라마를 전공하기로 했다. 대학생이 된 후 오프라는 앞으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멋진 방송인이 되려면 우선 기본적인 실력과 다양한 지식과 교양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 학과 공부에 열중하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었다. 그러나 당시의 대학은 사회 변화의 물결을 타고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흑인 사회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범아프리카주의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고 흑인들의 인간적인 권리와 존엄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흑인 민권운동의 기세가 온 대학을 뒤덮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흑인 학생들만 다니는 테네시 주립대학에 흑인 민권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매일같이 전투적인 구호들이 넘쳐났다. 우리는 사회 곳곳의 인종차별 정책에 분노한다. 고용 정책에서 흑인 차별을 폐지하라. 흑인들의 자결권을 보장하라. 당시 대학은 수백 명의 흑인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이슈화해서 적극적인 사회 저항운동으로 이끌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다. 오프라는 이러한 저항운동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직접 나서는 일은 내키지 않았다. 그녀는 학생들의 구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기를 요구하는 학교 친구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과격한 친구들은 오프라를 배신자 취급을 하면서 심지어 오리오라고 부르며 경멸하기까지 했다. 이 오리오라는 건요, 백인들의 문화를 쫓고 백인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구호로 바꿀 수 없어. 오프라가 행동하지 않은 이유는 흑인 민권운동이 백인들에 대한 분노의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이었다.
분노의 감정을 부추기는 구호들을 외치며 모두가 그것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오직 내 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넌 흑인 편이야? 아니면 백인 편이야? 라고 물으며 억지스러운 결정을 강요했다. 세상은 이쪽과 저쪽으로만 나누기 어려워.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는 흑백 논리는 또 다른 억압을 만들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돼. 내 의견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해 과격한 투쟁에 앞장서는 친구들과 오프라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과격한 구호를 외친다고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아. 그러려면 먼저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해. 비록 흑인이지만 백인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췄을 때 사람들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줄 거야. 학생운동에 뛰어든 친구들이 비판적인 눈길을 보내도 오프라가 쉽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목표와 삶에 대한 굳은 의지 때문이었다. 뉴스 앵커로서의 자질 논란에 휩싸이다. 22살이 된 오프라 윈프리는 볼티모어에서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시작했다. 한 텔레비전과 연봉 22,000달러를 받기로 계약하고 드디어 방송계의 빅리그의 앵커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뉴스 앵커는 뉴스를 보도할 때 상황에 휩쓸리거나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 활동을 해오면서 처음으로 오프라는 뉴스 앵커로서 자질 부족이란 비판에 시달리게 되었다. 오프라는 방송 도중에도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웃을 때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슬플 때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 오프라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이입되거나 취재 현장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놀라거나 흥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방송국 간부들은 이런 오프라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뉴스 앵커로서 그녀는 너무도 비이성적이고 지나칠 만큼 감수성이 풍부했다. 오프라는 지나치게 순수하고 감정이 너무 풍부해. 뉴스 앵커로서는 적당하지 않아. 오프라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더 중요시했기에 자신이 뉴스 보도를 진행하는 앵커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했다. 하지만 방송국 간부들이 그런 오프라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는 없었다. 뉴스는 뉴스답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간부들은 오프라를 뉴스 앵커로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아침 토크쇼의 진행자 자리를 맡겼다. 방송의 꽃이라는 뉴스 앵커에서 토크쇼의 진행자로 밀려난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좌천이기 때문에 방송국 사람들은 뒤에서 오프라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오프라가 곧 쫓겨날 것 같아. 여기에 토크쇼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었잖아. 방송국에서 잘리는 건 시간 문제겠어. 이때 오프라는 하루하루 외롭고 불안한 생활을 견뎌야만 했다. 뉴스 앵커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면 방송국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활력이 넘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젠 방송국에 있는 것이 가시방석처럼 느껴졌다. 그냥 다 포기하고 내슈빌로 돌아갈까? 집이 너무 그리워. 이곳은 너무 외롭고 날 자꾸 우울하게 만들어. 오프라는 내슈빌의 아버지와 젤마가 그리웠다. 학교도 친구들도 내슈빌의 방송국도 모든 것이 숨막히게 그립기만 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만약 여기서 도망친다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도망칠 수 없다면 부딪혀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오프라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볼티모어에서 꼭 성공하리라 다짐했다. 토크쇼에서 빛나는 오프라의 솔직함.
당시 미국 전역에서 방송되던 토크쇼 중에서 도나 휴라는 프로그램이 부동의 전국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오프라가 맡게 될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피프라 토킹이라는 시사 토크쇼였는데 이 방송국 간부들은 피프라 토킹을 도나유와 경쟁시킬 계획이었던 것이다. 일단 이 프로그램을 도나유의 경쟁 상대로 부각시키면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시청률도 동반 상승할 거라고 기대했다. 경영진과 방송국 간부들은 회의를 통해 오프라를 새로운 토크쇼의 진행자로 결정했다. 그리고 피프라 토킹은 1978년 4월에 첫 방송을 타게 된다. 오프라는 필 도나유라는 거목을 상대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힘겨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방송국의 계획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마치 어른과 아이의 힘싸움처럼 이미 승패는 결정난 거라고 단정지었다. 그 정도로 필 도나유는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최강자였다.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오프라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생아로 태어나 가난하고 외롭게 자란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이성 문제, 그리고 최근 그녀의 최대 관심사인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까지 숨김없이 시청자들에게 얘기했다. 누구나 그렇듯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법이다. 방송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자신의 상처까지도 드러내는 오프라의 솔직함은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녀의 성공과 실패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오프라를 어떤 이야기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오프라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에 밀워키에서 당한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였다. 오프라의 소탈하고 친밀한 태도와 타인에게 공감하는 성격은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시청자들은 다른 방송 진행자들과 달리 오프라는 마치 이웃이나 친구처럼 편안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토크쇼 진행 중에 때론 너무 솔직해서 과격하게 보일 수 있는 오프라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은 기분 좋게 받아주었다. 예를 들어 오프라는 굽이 높은 하이힐을 너무 오래 신고 있어서 발이 아프면 프로그램 중간에 구두를 벗어던지는 과감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했다. 아, 구두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계속 신고 있었지만 발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을 참을 수가 없네요. 인생이란 게 가끔 이렇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 보면 괴로워서 확 벗어던지고 싶을 때가 오죠? 그럴 땐 이렇게 확 벗어던져 버리면 돼요. 아주 가끔이라도. 다른 토크쇼 진행자에겐 상상조차 못할 과감한 행동이지만 오프라의 이런 화끈하고 솔직한 모습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위안을 주었다. 오프라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표현했다. 방송에서 토크쇼 진행자의 신분으로 구두를 벗어던지는 행위 하나로 오프라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견디기 힘들면 이렇게 벗으면 된다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 오프라의 이런 솔직하고 당당한 행동은 그동안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경험하면서 얻은 삶의 지혜와 여유 때문일 것이다. 나날이 계속되는 오프라의 인기 상승에 힘입어 AM 시카고는 1985년 9월에 오프라 윈프리 쇼로 이름을 바꾸었다. 오프라는 그녀를 아끼는 수백만 명의 팬들이 얻었고 자신의 이름을 건 쇼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방송사로부터 파격적인 연봉과 대우를 받게 되었다.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한 오프라는 즉시 자선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시작한 일은 시카고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는 소녀들을 돕는 것이었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내 토크쇼를 볼 수 있다면
오프라는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가득 비치는 창가에 서서 명상에 잠기는 것을 즐겼다. 밝은 햇살을 받으며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따뜻한 빛이 몸과 마음속까지 스며들어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내면을 밝혀주는 빛이 있다고 오프라는 믿었다. 그 빛은 눈부시게 밝은 미래였고 오프라에게는 하나님의 빛이었다.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지구의 모든 도시에서 내 토크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오프라는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토크쇼를 시청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흔히 말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마음속의 상상을 실제로 현실에서 이룬 사람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미래의 수많은 가능성들을 자기 안에서 꿈꾸었음을 오프라는 알고 있었다. 내면이 강해질수록 나도 강해지는 거야. 오프라는 무언가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해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경험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토크쇼를 통해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는 꿈도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거라 믿었다. 오프라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짧은 기도를 하거나 밤마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습관이었다.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을 잃고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이 내면에서 옳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선택했고 마음속에서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일은 하지 않았다. 돈과 명예를 다 거머쥔 화려한 성공. 오프라 윈프리 쇼는 이름을 바꾸고 방송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신디케이션 방식으로 배급되는 최고의 토크쇼가 되었다. 전파를 타기 시작한 지 12개월 만에 오프라의 토크쇼는 1억 2,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오프라의 수입은 3,100만 달러에 달했다. 그녀가 이 텔레비전과 처음 계약했을 때 받은 23만 달러의 연봉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다. 내 성공은 단지 나만의 것이 아니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처럼 세상 누구보다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오프라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우선 가족들을 챙기고 싶었다. 무엇보다 지금의 성공이 있기까지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버지와 새어머니 젤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다. 그리고 오프라는 다른 방식으로도 자신의 재산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었다. 1987년 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오프라는 자신이 아끼는 직원들 몇 명과 함께 뉴욕으로 가서 쇼핑을 했다. 뉴욕에 도착한 오프라 일행은 리무진을 타고 맨해튼 중간 지구 5번가의 초호화 백화점인 버그도프 굿맨으로 갔다. 오프라는 직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주겠다고 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사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도와주었고 또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오프라는 직원들이 원하는 물건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모두에게 수당을 나눠주었고 그들은 다음 날까지 사고 싶은 것을 모두 샀다. 오프라는 그들이 원하는 멋진 신발을 사주고 뉴욕의 모피점에 가서 각 직원들이 고른 모피 코트 값을 모두 지불했다. 오프라는 자신을 위해 진심을 다해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런 화끈한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오프라는 1987년에 오프라 윈프리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을 통해 여러 단체에 수백 차례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뿐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교사를 양성하고 미국과 전 세계의 공동체에 봉사하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도 했다.
또 열악한 교육 환경에 있는 학교에 학습 자료와 책을 기부하거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는 일도 계속하고 있다. 어느덧 중년이 된 오프라는 매사추세츠주의 웰즐리 여자대학으로부터 졸업식 축사를 요청받았다. 오프라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중요한 교훈들을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평생을 통해 꼭 이루고 싶은 커다란 꿈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클수록 좋아요. 꿈이 작으면 결실도 작지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재미없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인생이 재미있어질 뿐만 아니라 그 꿈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몇 가지 비밀을 소개할게요. 제 인생을 바꾼 5가지 교훈이죠. 첫째, 인생은 여행입니다. 매일매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하고 있든 그걸 즐겨보세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둘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남자의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절대로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거든요. 셋째, 상처를 지혜로 바꾸세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단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의 방법입니다. 넷째, 언제나 고마운 것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보다 감사한 게 더 많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 보세요. 이를 통해 내 삶에 풍족하게 주어진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째, 내 인생을 위해 가능한 한 가장 높고 장대한 비전을 창조하세요.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원리. 오프라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친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감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프라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원망할 일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불안한 출생, 그에 따른 불안정한 생활 환경, 인생에 대해 비전을 주지 못하는 어머니,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어린 날의 불행한 일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그건 역시 어머니가 자신을 세심하게 돌봐주지 못한 탓이라 여기며 어머니를 원망한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큰 잘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처를 혼자만의 가슴 속에 꽁꽁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외로움이 끝없는 원망으로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는 자신에게 없는 것, 못 가진 것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것, 가진 것들을 찾아서 그것에 감사하는 감사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오프라의 지혜는 어른이 되어서 더 넓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은 무슨 감사할 일이 있을까를 생각해 그에 대해 일기를 쓰는 오프라의 감사일기는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프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가 단지 방송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을 통해 부와 명예를 걸머진 사람이라는 점이 아닙니다. 성공이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감사의 지혜만 있다면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